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35화 동해의 해 편입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어린 항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눈부신 선조의 을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나의 조국은 허공에 먼드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곳만은 아니다. 북녘 땅 시린 바람에 장성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 덩어리, 내 어머니가 태어난 땅, 나의 조국은 그곳만도 아니다. 나의 조국은 찢긴 철조망 사이로 서스럼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김으로 서려 피어오르는 꿈속, 그곳, 바로 그곳.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뛴다. 이 땅에 숭고하게 얽힌 결에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김민기의 글 내 나라 내 계래였습니다. 우리네가 부르는 애국가는 1902년 대한제국 때 시인 윤치호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치호는 첫 소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을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국토를 상징하는 동해물과 백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족의 시온 백두산보다 더 넓은 동해물을 먼저 붙였을까요? 백두산은 한반도 국토 백두대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며 구심점이기도 합니다. 동해물은 전국 어디서나 백두동안에 오르기만 하면 볼 수 있다는 보다 가시적 역동성이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넘실거리는 동해물을 분명 한반도와 태생을부터 같이 한 우리의 바다, 우리의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럼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동해는 아시아 대륙 북동부 한반도 및 러시아 연방령 연해지방과 일본 열도 사할인섬 등으로 둘러싸인 태평양의 연해를 말합니다. 동해라는 명칭은 삼국사기에서 기원전 37년 고구려 강개토 대항비에 동해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8세기부터 사용된 일본이라는 국구보다 7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조선 16세기 이후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30년 신정동기 여지 섬남의 팔도 총도에 동해란 명칭과 조선시대에는 동해를 조선의 또는 창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로부터 동해는 고래가 많으나 고래바다라고 불렸습니다. 선사시대 은양 방구대 안각화와 고래 그림이 그 증거며, 한자가 이 땅에 들어온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 때에는 경에 고래경자를 붙여서 경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거론한 고래 이야기와 상곡, 유사, 여로랑, 세오녀, 설화에 나오는 두 사람이 타고 갔다는 돌배는 지금도 일본에서는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상곡유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신라 제8대 아다라왕 즉위 4년 157년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오녀 부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미역을 따러 바위에 올랐다가 바위가 움직이더니 연호랑을 싣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연호랑은 일본 사람들은 그를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왕으로 섬겼다. 연호랑이 바다에서 미역을 따러 바위에 올랐다고 했다. 동해안 미역은 고래가 좋아하는 먹이고, 연호랑이 올랐다는 바위 돌배는 몸집이 큰 귀신고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이사부가 울릉도에 있던 우상궁을 항복시켜 동해를 우리바다로 명명했습니다. 또 문무대왕 만파식적과 세계 유일의 수정릉이 있는 곳이 우리 동해입니다. 문무대왕이 유언에 따라 동해의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유언장 동해 구대 석상의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문무대왕은 자신의 유언대로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어 영원히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필자는 믿습니다. 고려 초기 동북 예진의 해적이 일본의 구주 부강과 울릉도를 약탈하였으며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 왜구가 동해안과 울릉도를 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동해에서는 일찍부터 해상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 동해가 전략적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조선 말기 이후였습니다. 16세기 들어서 서양의 동양 탐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후 제작된 서양 지도에서는 한국의, 조선의, 동양의, 일본의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었는데 서양의 발견 초기였던 이 시기는 한국해라고 하는 명칭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발견 초기에서는 동해를 한국해, 매대, 꼬레라고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기에 거쳐 일본해라는 호칭이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었으며 일본에서 또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1869년 10월 멘치 신정부가 허가한 대일본 사신 전도에는 한국의 동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선해라고 표기하고 일본 쪽은 서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1853년 1월 29일 미국의 사우스 아메리카호가 포경선이 부산 용당포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동해안에서 고래를 잡아 고래 가공광장을 협상하자고자 했으나 조선은 단호하게 건절하고 맙니다. 이후 미국은 일본으로 눈을 돌립니다. 또 러시아 부동항을 얻은 목적으로 극동지역에 진출을 꾀하다가 러일 전쟁에 패하면서 그 진출이 자제된 곳이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의 경계는 한반도 북반 두만강 입구에서부터 부산까지 1723km 해안신을 끼고 있습니다. 해제 지형이 복잡하고 급격사가 많으며 쿠로쇼 난로에서 나누어진 동안 해류와 스시마 난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이만 해류가 북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안 해류와 만납니다. 조수 차이가 없어 바닷물이 혼탁하지 않고 깊고 푸르러 백해라고도 불렸습니다. 고래뿐만 아니고 명태, 오징어, 새우 등 작은 미생물까지 수많은 바다 생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다 속에는 용궁이 있고 용궁에는 바다 생물을 관장하는 용왕이 사는데 기토지설의 불주구 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 구사일생의 제치로 용궁을 무사히 빠져나온 토끼는 당시 약소국 신라를 우아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용왕은 우리에게 먹을 거기를 주기도 하지만 가끔 엉뚱하게도 33화의 아름다운 수로 부인을 납치했고 용왕에게 위험을 사면 벌을 내리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럼 용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용궁을 다녀온 수로 부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7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는 없는 것이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였으며 음식은 맛이 달고 부드러워 한기롭고 조촐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용궁의 생활이 무척 즐겁고 거려운 듯 말했습니다. 이웃 일본도 용궁이 있는데 일본은 귀신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용왕도 귀신 취급을 했는데 온갖 귀신 중에서 어떤 용왕 태랑인데 용왕의 아들로 악기를 평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 박두진은 자신의 시에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시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라 라고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맑게 솟은 얼굴 고운 우리의 해가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동해 추암바위의 해돋이는 우리에게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신비한 모습으로 바다를 뚫고 나오는 듯한 추암바위의 모습과 드넓은 동해의 맑게 식은 얼굴로 고운 해가 솟아올라 이글거리는 모습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감사합니다.